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1924년 새해가 밝았다. 아침부터 날씨가 찜부룩하더니 정오가 가까워오면서 푸실푸실 눈이 내렸다. 일본인들은 설날이라고 집집마다 잔치를 하며 즐겼지만 조선 사람들은 외설이라고 하여 냉랭하기만 하다. 일본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극락촌과 본정통 거리는 거의 상점문을 닫아 설 분위기가 넘쳤다. 집집마다 대문에 옥화자리나 카도맞즈를 걸어놓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했다. 이날 아침 광주 천변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떼를 지어 타코아게라고 하는 낙지 모양의 연을 날렸다. 금성관에서도 낙지 모양의 연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양만석도 소피를 보러 밖에 나갔다가 하늘에 떠있는 낙지연을 보았다. 일본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광주 하늘에 뜬 낙지연을 보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양만석은 금성관 별채에서 새해를 맞았다. 그는 아침을 먹고 나서 무료하게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요즘아 그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방학이라 청년학원에도 나가지 않았다. 양만석이 광주에 머무는 동안 광주 청년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청년회의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청년운동의 지향점이 급선회하였다. 체질을 개선한 광주 청년회는 계급적 단결로 해방운동의 전위가 되어 민중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는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창립 당시의 지, 덕, 체, 수양을 표방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급진적으로 바뀐 것이다. 새로운 강령을 채택한 광주 청년회는 뼈고 피고 살이고 모두 경제적 해방운동에 바치자는 결의를 다졌다. 광주 청년회의 새로운 강령에서 민중본위의 신사회라는 대목은 사회주의 사회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경제적 해방운동은 모든 정치적 악압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과 식민지 억압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을 의미했다. 이들이 표방한 경제적 해방운동은 모든 경제적 착취관계를 분쇄하기 위한 운동, 곧 지주, 자본가의 착취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의 계급투쟁, 계급해방운동을 뜻했다. 양만석이 요즘 하는 일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의 비밀 조직인 사회주의 사상연구 학습서클 토론에 참가하는 일이다. 광주 청년 회원들 중에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청년 18명이 은밀하게 모임을 갖고 매주 한 번씩 모인다. 이들은 각자가 유물사관 등에 대해 학습을 한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홍학관에 모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석봉과 지용수도 들어있다. 양만석은 매주 모이는 비밀 서클의 발표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코멘트를 해주었다. 회원들 중에서 강석봉과 김재명,
지용수 등이 가장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 발언은 언제나 논리가 정연했다. 지난주 토론에서 김재명은 소수의 유산계급이 다수인 무산자의 고혈을 착취하고 있다. 모든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모순된 계급을 타파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먹을 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계급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강석봉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의 위선을 맹공격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많은 청년들은 부르주아 계급과 자본주의 체제를 혐오하는 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민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민족과 인류가 이루어내야 할 신사회라고 하였다. 이 같은 계급 해방과 신사회 건설운동은 송정 노동청년회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송정 노동청년회는 송정 청년회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반발한 지식 청년들이 계급 해방을 부르짖으며 결성되었다. 송정 노동청년회는 무산의식이 있는 자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처럼 광주 지역의 청년운동을 주도한 지식 청년들은 무엇보다 계급투쟁을 중요시했다. 이들은 착취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력설이 지난 지 열흘쯤 후 뜻밖의 조선해가 찾아왔다.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 양만석이 아침을 먹고 백년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는 조근의 기별을 받고 밖으로 나가보니 검정 오버에 청색 털실 목도리를 목에 두른 조선해가 푸른 소나무처럼 서 있지 않겠는가. 언젠가 편지 답장에서 서울에 갔다 오는 길에 광주에 한번 들르겠다고 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녀가 찾아올 줄은 몰랐다. 아니, 선혜 씨? 조선혜 씨가 어떤 일이십니까? 광주에 한번 오겠다고 했지 않았어요? 서울에 달보쯤 있다가 진주로 내려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암튼 잘 오셨습니다. 들어가십시다. 두 사람은 진주에서 만나 하루를 같이 보냈을 뿐인데 오래된 지기처럼 스스럼 없이 반가워했다. 양만석은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그녀가 찾아와 준 것을 매우 기뻐하며 그가 묵고 있는 별채로 안내했다. 개화시대라고는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 혼자 묵고 있는 여관방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도 조선에는 거리낌 없이 양만석의 방으로 성큼 따라 들어갔다. 양만석은 부랴부랴 어질러진 방안을 치우고 나서 서 있는 조선의 앞에 방석을 내밀며 앉기를 권했다. 별채라 그런지 여관방 같지가 않네요. 앞으로 계속 여기 이렇게 계실 건가요? 외투를 입은 채 자리를 잡고 앉은 조선애가 방안을 휘 둘러보며 물었다. 고향 친지분의 여관이라 내 집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나가고 있는 청년학원도 여기서 가깝고. 학원이요? 교편을 잡으시려면 학교로 가시지 않고 왜 학원에 나가셔요?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게 더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주의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각성하고 독립투쟁의 선봉에 서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양만석은 흥분하여 연설조로 말하고 나서 다소 민망했던지 조선애를 향해 어색하게 씩 웃어 보였다. 조선애도 희미하게 미소를 떠올렸다. 양만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다. 이번에 제가 광주에 온 것은 조선간호협회 회장 서서평 씨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제 형부가 목사님이신데 서울에서 형부와 같이 서서평 여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형부 부탁으로 교회에서 성가를 불렀는데 예배에 참석했던 서서평 여사가 제 노래를 듣고 저를 광주에 초청했어요. 오원회관에서 독창회를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조선의 말을 듣고서야 양만석은 그녀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렇다고 그녀가 뜨악하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았다. 서서평 여사라면 아직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왔고 올해 45살이라는데 아직 처녀라면서요. 양만석은 홍학관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서서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엘리자베트 쉐핑으로 미국에서 광주에 온 지 10년이 넘도록 재중원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여자였다. 양만석은 그녀가 본정통 상가를 돌아다니며 금주 금연 운동을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길에서 나병 환자나 거지를 보면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 보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녀는 또한 광주에서 진다리 교회와 봉선리 교회를 세웠으며 금정교회의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용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조선간호협회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얼핏 거리에서 보았을 뿐인데도 옥양목 적삼의 검정 통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그녀의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그럼 광주에서 선혜 씨 노래를 들을 수 있겠군요. 아직은 서서평 여사를 만나보고 오원기념회관도 한번 가봐야죠. 꼭 광주에서 독창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실은 올봄에 부산에서 독창회를 가질까 했는데요. 광주에서 먼저 하고 부산에서도 하면 되겠네요. 글쎄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문을 열어보았더니 조군이 찻상을 받쳐들고 서 있었다. 양만석은 조군으로부터 찻상을 받아 방에 놓고 조선애와 마주보고 앉았다. 홍차 2잔과 작은 접시에 다식이 소담스레 담겨져 나왔다. 여자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마금니가 차를 준비해서 보낸 모양이다. 양만석은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는 마금니에 대해 마음속으로 고마운 정을 느꼈다. 그런 그녀에게서 그는 문득문득 찐더운 모성애를 느끼곤 한다. 자, 드시죠. 여관에서 손님들한테 차 대접까지 해주는겨? 아닙니다. 아마 조선애 씨가 온 것을 알고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양만석이 웃는 얼굴로 가볍게 녹말을 하며 먼저 찻잔을 들었다. 그래요? 여자 손님이 올 때만 차를 내오는 모양이죠?
조선애가 농을 받으며 따라 웃었다. 저를 찾아온 여자 손님은 선혜씨가 처음입니다. 양만석은 고개까지 가볍게 흔들며 강하게 부인을 했다. 그런 자신의 태도에 대해 몹시 겸연쩍은 듯 그는 버릇처럼 어색하게 웃었다. 조선에는 입술을 적시듯 여러 차례 나누어 차를 마신 후에 다식을 입에 넣고 음미하듯 천천히 씹었다. 이따금씩 두 사람의 시선이 엉켰다. 그때마다 먼저 피하는 쪽은 양만석이었다. 침묵이 계속되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다. 서서평 여사가 살고 있는 선교사촌이 여기서 얼마나 머나요? 걸어서 한 20분? 같이 가주실래요? 그럽시다. 이 기회에 서서평 여사와 인사도 나누고.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다. 조선애가 먼저 나가고 양만석이 서둘러 옷을 바꿔 입었다. 밖에 나오니 갑자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다. 눈이라도 한바탕 내릴 것만 같았다. 그들은 말없이 다리를 건너 양림촌 숲을 향해 걸었다. 광주천을 휩쓸고 달려온 바람이 매섭게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조선에는 손이 시린지 입김을 쏘이며 걸었다. 부동교를 건너자 소나무와 참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찬 숲이 앞을 막았다. 산자락을 끼고 돌자 숭일학교가 나왔다. 그곳에서 바라본 양림촌의 서쪽 언덕 중턱에 벽돌 양옥들이 마을을 이루어 이국적 풍경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이곳 양림동산을 선교사촌이라고 불렀다. 양림촌은 1904년 미국 남장로 선교사 유진벨, 한국 이름 배유지에 이어 미국인 의료 선교사 클레멘트 오웬, 한국 이름 오원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복음 전파의 터전이 되었다. 배유지 목사는 1904년 12월 양림촌에 처음으로 광주교회를 세웠다. 또한 배유지 목사와 함께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의사 출신인 오원 목사는 간호사인 부인과 함께 의료 봉사를 통한 선교 활동을 했다. 이들 양림촌 선교사들은 순수한 선교 활동과 의료 봉사 외에도 서양식 근대 교육과 계몽 운동에도 힘썼다. 오원은 1909년 과로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오원이 죽자 미국의 친구들이 그의 선교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양림동산에 오원 기념관을 세웠다. 숭일학교를 지나 조금 더 가자 1905년 광주에서 최초로 세워진 제중병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제중병원은 1911년 미국인 그라함이 죽은 딸 엘라 레빈 그라함을 추모하기 위해 보내온 기부금으로 50개 병상 규모의 3층 벽돌 건물을 짓고 그라함 병원이라고 했다. 양만석과 조선에는 그라함 병원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원에서 조금 더 가면 오른쪽에 오원 기념관이 있고 그 너머에 수피아 여학교가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바라본 양림촌은 숲과 어우러져 신비롭도록 아름다웠다. 전혀 다른 세상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곳이 바로 광주 개화의 관문입니다. 조선의 말에 양만석도 숲속에 자리 잡은 벽돌 양옥집들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광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곳에는 처음 와보고 놀랐다. 현대식 건물의 병원과 학교며 교회, 기념관, 그리고 양옥집들이 한데 어울린 양림초는 광주 본정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저쪽 무등산 자락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호환이 무서워서 광주천 이쪽으로 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무등산에는 호랑이가 많거든요. 양만석이 해가 떠오르는 잣고개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선에는 호랑이가 많다는 말에 양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양만석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천진스러울 정도로 귀여워 보였다. 두 사람은 숲속으로 조붓하게 이어진 산자락길로 접어들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가득 들어찬 숲정이 한가운데에 작은 벽돌 양옥집이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옥양목 흰 적삼과 검정 통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40대의 서서평 여사가 등에 아기를 업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빳빳하게 허리를 편 채 아기를 업은 품새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서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지라 서서평 여사는 조선애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조선애가 양만석을 소개시키면서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광주 청년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반가워요. 우리 자주 만납시다. 서서평 여사가 해맑게 웃으며 양만석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45이라는 나이라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고 건강해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헌데 이 아기는... 양만석은 서서평이 업고 있는 돌쟁이 정도의 아기를 보며 물었다. 뭐가 못마땅한지 등에 업힌 아이는 계속 칭얼대고 있었다. 그는 서서평이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양자와 양딸로 삼아서 키우고 교육시켜 시집 장가까지 보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이 아기도 필시 입양을 했겠구나 싶어 그렇게 물었다. 아, 이 아이요? 우리 아들입니다. 지난달에 입양했어요. 서서평은 아무렇지 않게 가지런한 흰 치아를 드러내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웃는 얼굴이 치자꽃처럼 맑고 깨끗했다. 내 아들, 딸들 아주 많아요. 서서평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농담처럼 말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10살 안팎의 그만한 여자아이들이 3명이나 있었다. 단발머리 여자아이들이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 아이들도 모두 서서평의 양녀들이라고 했다. 코가 납작한 여자아이 하나가 서서평으로부터 계속 칭얼대는 아기를 받아 업었다. 양만석과 조선애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았다. 집안의 가구들이 하나같이 소박하고 낡아 있었다. 소파와 탁자는 물론 피아노며 벽에 걸린 괴종시계까지도 고물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입고 있는 옷도 낡고 휘즈근해 보였다. 양 선생님은 청년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조선 역사를 가르칩니다. 영문학 공부하셨다면서 왜 영어 가르치지 않고 역사 가르쳐요? 서서평은 다소 의아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영어보다는 우리 역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자주정신을 깨우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서서평은 다소 경직된 얼굴로 양만석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양만석은 서서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조선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도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교육이 매우 필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주적인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양 선생님,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학에서 돌아오면 일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는데 양 선생님은 가난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도 양 선생님한테 조선 역사 배우고 싶습니다. 양만석은 서서평이 그 자신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 서서평 여사님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계봉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사님을 존경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양만석은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 그는 서서평 여사의 봉사활동도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차를 마신 후 두 사람은 오원기념관을 보기 위해 서서평을 따라 나섰다. 서서평의 집에서 오원기념관까지는 가까운 거리에 호젓한 숲길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숲길에 들어서자 박새며 까치, 참새들이 나뭇가지에서 낭자하게 우짖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 숲에 녹음이 우거져서 하늘을 가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아름답습니다. 나는 매일 이 아침에 혼자 이 길 산책하면서 그날 할 일과 만날 사람들을 생각한답니다. 앞서가던 서서평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조금 호젓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좋습니다. 조선애가 솔잎을 뜯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그녀 뒤를 바짝 따라 걷고 있던 양만석이 그런 조선애를 보고 잔잔하게 미소를 떠올렸다. 어느덧 그의 눈에 비친 조선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콤하게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전라도 말로 그녀는 균이 넘쳤다. 그녀는 솔잎을 한 움큼 뜯어 양만석에게 주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그는 솔잎을 코끝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상큼한 냄새가 폐부 끝까지 배어드는 듯 했다. 그는 문득 조선애가 솔잎향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늘처럼 끝이 뾰족한 잎에 변함없이 푸름을 지탱하는 솔잎. 바늘처럼 끝이 뾰족한 것은 날카로운 이성을, 사철 푸른 색깔은 불변의 지조와 여성스러움을, 상큼한 향기는 청초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이런 여자 옆에 있으면 새 속에 찌든 마음도 세상을 향한 강파름도 정화되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숲속 한갓진 곳에 자리 잡은 오원기념관 앞에 당도했다. 벽돌로 지은 정사각형의 2층 건물은 웅장하지는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단아했다. 지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깔끔해 보였다. 정면의 아치형 문과 4개의 둥근 돌기둥, 격자 무늬의 창문이 인상적이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공간이 넓고 무대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독창회를 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홍학관이 광주 주민들을 위한 시민 사회교육 운동의 요람이라면 오원기념관은 광주 문화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 근대 연극운동이 시작된 것은 오원기념관이 세워지면서부터다. 오원기념관에서는 그동안 기독교 관계의 집회는 물론 강연회, 음악회, 연극, 영화, 무용 등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연극이 공연되고 음악회가 열리면 광주 사람들은 광주천을 건너 오원기념관으로 몰려들었다. 오원기념관에서는 광주 최초의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1920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시가인 광주에 와서 수피아 여고에서 음악교사로 있던 김필례의 발표회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광주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것은 1921년 5월 30일에 오원기념관에서 열린 블라디보스톡 거주 조선인 학생 음악단 공연이다. 남자 7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이들 음악단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순회 공연을 하였는데 광주 청년회에서 이들을 광주에 초청하고 체제비와 일체의 경비를 부담했다. 광주 사람들은 이날 공연에서 처음으로 댄스라는 것을 관람하기도 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 단원과 남자가 서로 손을 맞잡거나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본 관객들은 민망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무대 중앙에 포장을 치고 서로 쳐다볼 수 없도록 남녀의 좌석을 따로 구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반대 방향에서 드나들 수 있게 출입문마저 따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젊은 남녀가 껴안고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오원기념관에서는 준공 이후 해마다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고 광주 사람들은 이를 구경하기 위해 등불을 밝혀들고 광주천을 건너오곤 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양림 오거리에서부터 기념관까지 길 양쪽 아카시아 나무에 촛불을 켠 청사초롱을 매달아 등불의 거리를 만들었다. 양림 오거리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 또한 숭일학교 종각 꼭대기 끝에서부터 팔방으로 길게 줄을 치고 여기에도 청사초롱을 매달아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념관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서양 과자를 한 봉지씩 나누어 주어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 광주에 사는 아이들로 줄을 이었다. 오원기념관을 둘러본 그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양만석은 그냥 금성관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서서평이 한사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서서평은 최홍종 목사와 저녁 약속을 했다기에
이 기회에 최 목사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겠다 싶어 동행하기로 했다. 양 선생과 조선의 씨를 최 목사님께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최 목사님도 두 사람 만나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서서평은 그러면서 최형종 목사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해 주었다. 한때 최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광주의 왈패였던 최홍종은 25살에 선교사 유진배를 만나 기독교에 입교, 광주 지역 조선인 최초의 목사가 되었으며 3.1 만세운동 때 연루되어 1년 4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상속받은 땅 1000평에 나환자촌을 세웠으며 광주 제중원에서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광주 YMCA 창설을 주도했으며 21년에 노동공제회 전남지회를 결성하여 지회장에 추대되었고 이듬해에는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견되었다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지금은 금정교회 목사로 노동운동을 전개하며 소작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서평과 최홍종은 남매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서서평은 두 사람을 우평국 쪽 뒤쪽에 있는 기다무나로라는 일본 요리집으로 데리고 갔다. 기다무라로는 200명의 손님들이 게이샤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샤미센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대연회장까지 갖춘 인류 요리집이었다. 양만석은 우체국 옆을 지날 때마다 기다무라로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가끔 들었다. 여름철에는 요리집 2층 문을 열고 술을 마시고 노는 모습이 길에서도 환히 보였다. 양만석은 이날 광주에 온 후 처음으로 기다무나로를 구경하게 되었다. 이 집 주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간호를 해준 적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나한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오늘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짜니까 마음 놓고 먹읍시다. 서서평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서야 양만석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서서평이 인류 요리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다. 소나무며 동백나무 등 사철 푸른 정원수가 잘 가꾸어진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기노모 차림의 중년 여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주인의 안내를 받아 길 쪽으로 창문이 난 2층 방으로 들어갔다. 먼저 온 최홍종 목사가 오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네모난 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서서평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서서평은 최홍종 목사한테 오원기념관을 둘러본 것과 독창회 쌀자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최 목사는 조선애한테 광주에서 독창회를 열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얼핏 보기에 최 목사는 체구는 작아도 오랜 세월 강물에 씻긴 강돌처럼 단단하고 강단이 있어 보였다. 한 점 흐트러짐도 없어 보여 가까이 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양 선생 이야기는 풍문을 통해서 대충 들었소. 청년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려운 결단을 해주어서 고맙소.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시오.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본의 아니게 늦어져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마땅히 내가 고마워야 해야 될 도리지만 안 그렇소?
최 목사가 옆에 앉은 서서평을 보며 말했다. 그 사이 요리집 여주인이 들어와서 술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 선생, 술 좀 하시는가? 아닙니다. 양만석은 최 목사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없음을 알고 단호하게 사양했다. 술은 필요 없으니 저녁이나 먹게 해주시오. 요리집 주인은 곧 저녁상 준비를 하겠다면서 깊숙이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고 나갔다. 그들은 기다무나로에서 굴 요리와 게 초밥을 맛있게 먹었다. 굴 초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굴회, 굴 후라이, 굴 튀김, 굴 소금구이, 굴 수프, 굴 조림 등 굴로 만든 요리를 모두 맛보고 나서 게 초밥을 먹었다. 양만석은 일본에 있는 동안 몇 차례 김준영을 따라 고급 요리집에 가서 게 초밥과 게 만두 등 게 요리를 풀코스로 먹어본 적이 있었다. 그가 먹어본 게 요리 중에서는 게 만두가 가장 맛이 좋았다. 입에 넣자마자 씹을 것도 없이 사르르 녹았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다. 외식집에 와서 공짜로 왜 요리를 먹고 나니 어쩐지 입맛이 찝찝하구만. 최 목사가 식사를 끝내고 기다무라로에 나오면서 말했다. 나도 그래요. 꼭 한번 찾아와 달라고 어찌나 사정을 하기에 마지못해 왔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혼자서는 올 수가 없어서. 서서평이 맞장구를 쳤다. 조선애와 양만석은 그냥 멋쩍게 웃고만 있었다. 입맛이 찝찝할 때는 다이가꾸이모를 먹어야지. 최 목사는 그러면서 일행을 기다무라로에서 부동교 쪽으로 가는 길 오른편에 있는 우구이스 찻집으로 안내했다. 우구이스 찻집에서는 차와 우동 외에 이 집 특유의 다이가꾸이모 대학 감자를 팔았다. 최 목사는 이 집의 다이가꾸이모를 즐겨 먹었다. 고구마를 썰어서 튀긴 다음 엿에 버무려 살짝 깨를 뿌려놓은 다이가꾸이모는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여 대학 감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구이스에는 손님이 없었다. 일행은 난로가를 독차지하고 둘러앉아서 다이가꾸이모를 먹었다. 맛이 달콤하면서도 고소했다. 어제 있었던 강연회는 잘 끝났지요? 환자 때문에 가보지 못했어요. 서서평이 최 목사에게 물었다. 강연이라뇨? 어제 우원기념관에서 최 목사님 강연에 있었답니다. 양만석의 물음에 서서평이 대답했다. 그랬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님. 어떤 강연이었습니까? 양만석의 물음에 최 목사는 다이가꾸이모를 입에 문 채 한참을 오물거렸다. 노동에 대한 내 단견을 이야기했지. 노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므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인이야. 그러므로 노동자는 가장 신성한 사람이지.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그 신성한 지혜를 빼앗겨버렸어. 이제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를 했지. 최 목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노동에 대한 소박하고도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에 양만석은 다소 실망했다. 그가 만난 최 목사는 기독교적 민족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신성함 이전에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들에 의해서 노동이 착취당하는 것부터 방지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자면 노동은 해방운이 필수적입니다. 노동 해방 없이는 평등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노동 해방과 평등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만석의 말에 최 목사는 약간 놀라는 표정으로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는 양만석에게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리고 곧 일어섰다. 최 목사는 다이각 이모 2봉지를 더 사서 한 봉지는 서서평에게 주고 또 한 봉지는 손수 들었다. 나는 공자왈 선생한테 가져다 줄 테니까 너희는 집에 있는 딸들한테 주시오. 최 목사가 대학 감자 봉지를 눈높이로 들어 보이며 말했다. 공자왈 선생이 누군지 궁금하지요? 목사님과 나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노인이 있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요. 서서평이 양만석에게 말해 주었다. 양만석은 공자왈 노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지만 말없이 최 목사를 따라 달빛이 희끄무레하게 내려앉은 광주천 쪽으로 걸었다. 앞서가던 최 목사와 서서평이 부동교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 밑을 굽어보며 공자왈! 공자왈!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한참 후에야 다리 밑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나타냈다. 희미한 달빛에 비쳐 보인 노인의 모습은 얼굴이 창백해 산신령처럼 보였다. 쑥대머리에 희고 탐스러운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온 노인은 누더기 적삼을 입고 있었다. 에이, 잠도 못 자겠으리. 어떤 놈이 나를 찾는겨? 긴 수염의 노인이 다리 쪽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나요. 며칠이나 되었다고 그새 내 목소리를 잊었소. 아버지가 어쩐 일이십니까? 나도 왔어요. 어머니도 오셨군요. 긴 수염의 노인은 최 목사와 서서평을 향해 헤헤거리며 연신 허리를 굽적거렸다. 자, 이거 마시나 보시오. 최 목사가 허리를 구부려 대학 감자 봉지를 내밀자 노인이 한다름에 다리 위로 올라왔다. 그는 서서평 옆에 서 있는 양만석과 조선애를 보자 버릇처럼 꾸벅 목을 꺾었다. 그때 광주천 하류 쪽에서 칼바람이 쌩하게 불어왔다. 그는 몹시 추운 듯 진저리를 치며 대학감자 봉지를 받아들고 서서 한참 동안 양만석을 바라보았다. 젊은 신사 양반 알아요. 너를 알아요? 노인의 말에 양만석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금성관 사회주의자. 뭐라고요? 형사가 그럽디다. 형사가? 양만석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달빛 사이로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노인은 입을 해 벌린 채 바보처럼 웃고만 있었다. 날씨가 추운데 이거 목에 감아요. 그때 서서평이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털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에 감아주었다. 그들은 곧 노인과 헤어져 다리를 건넜다. 저 노인 누굽니까?
다리 중간쯤에서 양만석이 물었다. 아, 공자왈 선생? 말끝마다 공자왈 가라사대라고 말버릇이 있어서 그렇게들 부르지. 다리 밑에서 거지들과 같이 사는데 서평루이하고 친하지. 최 목사의 말로 공자왈은 화순의 산골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돌림병으로 아내와 새 아이를 잃자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떠돌음하며 구걸 행각을 하고 있다가 부동교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그는 사서 삼경을 읽어 꽤 유식한 편인데 거린들을 모아놓고 삼국지며 수호지 등을 걸쭉하게 늘어놓기도 한단다. 서서평이 지난해 늦가을 다리 밑 거린들에게 옷가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갔을 때도 그는 삼국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후 서서평은 최 목사와 함께 자주 그곳에 들러 거린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공자왈 선생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그녀를 어머니, 최 목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다리 건너 산자락 꽃밭임에서 헤어졌다. 최 목사가 서서평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여 양만석은 조선애와 함께 뒤돌아서 다시 다리를 건너왔다. 양만석은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다. 최 목사가 일부러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를 데리고 공자왈 선생을 찾아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양만석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노동 해방과 평등 세상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무언의 항변을 한 것인지도 몰랐다. 노동 해방 이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지도. 양만석은 금성관으로 돌아오는 내내 최 목사한테 질책을 당한 것만 같아 기분이 칙칙하게 가라앉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광주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성관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조선애가 말해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들은 금성관에 당도하고도 약속이나 한 듯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 있었다.